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든 진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괜찮다고 되뇌고 좋은 생각을 억지로 떠올리면서 이 떨리는 마음을 빨리 잠재우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머릿속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뇌는 그 행동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진정하려는 걸 보니 지금 상황은 정말 위험한가 보다. 즉,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뇌에게는 비상 상황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일 앞에서도 점점 더 얼어붙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불안한데도 결국 해야 할 일을 해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더 세서도 아닙니다.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한데도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뇌과학과 심리학이 말하는 놀라울 정도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3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남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예민하고, 나만 유독 쉽게 흔들리고, 나만 유독 겁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발표 하나 앞두고 며칠 전부터 긴장하고, 문자 하나 보내기 전에도 수십 번을 고쳐 쓰고,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괜히 심장이 뛰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딜까? 왜 나는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왜 나는 늘 이런 식일까? 하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실수를 시작합니다. 불안 자체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불안한 자신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보다 그걸 보고 또 겁먹는 게 더 힘들고 손이 떨리는 것보다 그 떨림을 부끄러워하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기서 관점을 바꿉니다. 그들은 불안을 고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함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는 생존 시스템으로 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반응은 원래 아주 정상적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몸은 즉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이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맹수를 만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죠. 문제는 현대인의 불안이 실제 맹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발표, 면접, 인간관계, 거절, 평가, 실수 가능성 같은 것에도 비슷한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몸은 전쟁터에 들어갈 준비를 끝냈는데 현실은 그냥 회의실이고 몸은 도망치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앉아 있어야 하니 그 부조화가 엄청난 불쾌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은 몸의 반응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내 몸이 또 나를 지키려고 과하게 반응하는구나. 지금 내 뇌가 호들갑을 떨고 있긴 한데 의도는 나를 보호하려는 거구나.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안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곧바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불안은 당신을 망치러 온 암살자가 아닙니다. 눈치 없고 조금 유난스럽지만 당신 편인 경호원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발표 전에 심장이 뛰는 것도,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 식은땀이 나는 것도,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도 다 그 경호원이 먼저 나서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조금 시끄럽고 번거롭긴 하지만 의도만큼은 나를 지키려는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아, 또 왔네. 내 뇌가 또 나를 과하게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고맙긴 한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난리칠 필요는 없어. 나는 지금 도망치는 대신 그냥 이 일을 해낼 거야.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내 몸의 반응을 위협이 아니라 보호 반응으로 재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없으면 사람은 평생 자기 몸과 싸우느라 지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시작되면 불안은 여전히 있어도 그 불안에 압도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서 들리는 재난 영화를 사실처럼 믿지 않습니다. 불안이 시작되면 몸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같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발표 망치면 끝장이야. 저 사람 분명 나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번에도 실수하면 난 진짜 답이 없어. 이러다 완전히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말까지 정해버립니다. 아직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인생 전체가 망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안한 뇌는 원래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빈칸을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채워넣습니다. 정보가 모자라면 추측하고, 추측할 때는 늘 비극적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사실이 아니라 가설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뛴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다 큰일 난다. 이건 해석입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이건 예측입니다.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망치는 사람이다. 이건 자기 낙인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순간 생각의 힘은 크게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곧 현실처럼 느껴지고 난 안 돼라는 문장이 떠오르면 그게 곧 자기 정체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자기 생각 앞에 이 문장을 붙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말 단순한 문장 같지만 효과는 큽니다. 나는 망할 거야와 나는 지금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고, 두 번째는 생각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 거리감이 생기면 비로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라 기자처럼 행동합니다. 기자는 감정대로 결론을 쓰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기록합니다. 지금 나는 긴장하고 있다. 지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지금 내 목소리가 조금 떨릴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무너진 건 없다. 아직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았다. 아직 아무 일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팩트와 해석을 나누는 순간 편도체가 쏘아 올린 공포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감정이 써낸 이야기에 끌려다니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실제로 검증하려고도 합니다. 불안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사람들은 널 무시할 거야. 이번에 실수하면 다 끝장이야. 사람들은 내 부족한 모습을 오래 기억할 거야.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걱정했고 수없이 최악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 중 얼마나 실제로 그대로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설령 일이 꼬였다 해도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키워놓은 재난만큼 정말 치명적이었을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의 실수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평가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자기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는 작은 실수 하나도 마치 생존 전체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마음속 이야기를 절대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재난 영화가 재생될수록 오히려 더 차갑게 묻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내 뇌가 불안을 바탕으로 만든 소설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폭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다릅니다. 그들은 안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압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생각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행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덜 불안해지면 하자. 마음이 좀 진정되면 시작하자. 완전히 준비되면 도전하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릴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회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 한 통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미뤘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은 편해집니다. 아, 지금은 안 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뇌는 그 안도감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봐. 전화는 위험한 일이었어. 피했더니 살았잖아.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강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자리를 피하면 당장은 마음이 놓집니다. 하지만 뇌는 그걸 생존 전략으로 학습합니다. 역시 거긴 위험한 곳이었어. 피하길 잘했어. 그렇게 회피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발표만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회의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화도 힘들고 문자 답장도 늦어지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기 싫어집니다. 불안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심장이 뛰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반경을 점점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완벽한 평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단위로 행동합니다. 핵심은 큰 용기가 아니라 작은 통과 경험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면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무섭다면 긴 통화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 짧게 한 문장 말하는 것, 자동응답 안내라도 끝까지 듣는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두렵다면 완벽한 발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상태로도 첫 문장을 말해보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2시간 버티는 게 아니라 10분만 있다 오는 걸 목표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마냥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뇌에게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불안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긴장했지만 끝까지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해냈다. 예상보다 별일 없었다. 내가 상상한 만큼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경험이 한 번 쌓이고 2번 쌓이고 10번 쌓이면 뇌는 조금씩 공포 지도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위협처럼 느껴졌던 상황이 예전보다 덜 무섭게 느껴지고, 처음엔 숨막히던 순간이 점점 견딜 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감정이라고 오해합니다. 안 떨려야 자신감 있는 줄 알고, 아무렇지 않아야 준비된 줄 알고, 두려움이 없어야 강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자신감은 무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서웠는데도 해본 적이 있다는 기억입니다.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은 특별히 덜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도 수없이 지나와 본 사람입니다. 불편한 상태에서도 살아남았고, 긴장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해냈고, 완벽하지 않은 채로도 여러 번 통과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나는 또 어떻게든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긴장합니다. 그들도 무섭습니다. 그들도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심장이 뛰고 손이 차가워지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그들은 불안을 내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뇌가 과하게 보호하는 신호로 봅니다. 둘째, 그들은 머릿속 재난영화를 현실처럼 믿지 않고 사실과 해석을 분리합니다. 셋째, 그들은 안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주 작은 행동으로 뇌를 다시 학습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불안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평생 불안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여전히 떨릴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릴 것이고, 잃고 싶지 않은 게 많을수록 더 예민해질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차이는 불안이 찾아오느냐가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안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두느냐입니다. 불안을 잘 다루는 사람은 평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장이 뛰어도 문을 여는 사람, 머릿속이 시끄러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도망치고 싶어도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원하는 곳에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불안이 올라온다면 너무 성급하게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왜 또 이래 하며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뇌가 또 나를 지키려고 과하게 반응하는구나.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구나. 그리고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던 것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매일 한 통, 전화 한 번, 5분 시작, 인사 한마디, 문 열고 나가기. 딱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뇌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불안했지만 나는 또 해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려도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일수록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잠시 멈춰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복잡한 생각을 천천히 정리하는 곳, 생각의